해질녘의 온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결혼 5년간 속임을 받은 주부 이응아의 복수극입니다. 시어머니가 8년간 남편의 내연녀를 돌보고 5년간 사생아를 키워준 량천 비밀을 알게 된 그녀는 분노를 참고 시댁이 암투병과 사업 파산으로 붕괴되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증거를 펼쳐 이혼 소송에서 완승하며 재산과 손해배상을 받고 자신만의 카페를 차려 행복한 새 삶을 열었고 속인들은 각각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속 시원한 반격과 감동적인 신생이 펼쳐지는 이야기 꼭 끝까지 확인해보세요. 결혼 5년. 나는 시어머니가 친척 딸이라고 말하며 5년째 키워주는 아이와 평화롭게 살았다. 아이는 눈망울이 남편 김민준과 똑같이 동그랗고 웃을 때 코끝이 살짝 치켜지는 모습까지 하나 같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언제나 친가족 사촌딸이야. 부모님이 바빠서 맡겨준 거라고 해명하며 나도 별 생각 없이 그 말을 믿었다. 민주는 아이를 보면 항상 부드러워하며 아가야 라고 불러주고 사탕과 장난감을 사다주는 모습을 보면 단지 좋아하는 작은 사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저녁 1절이 바뀌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나는 갑자기 귀를 기울였다. 지민아, 너도 그렇고 민준도 그렇고 아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마. 8년째 너를 보살펴준 거야. 아이도 5살 됐잖아. 민준 아내는 아직 모르니까 조용히 지내. 시어머니의 말이 내 귀를 쏘아 올렸다. 지민. 그 이름은 민준이 가끔 저녁에 외출하며 만난다고 말하는 친구의 이름이었다. 8년. 우리 결혼은 겨우 5년인데 나는 발이 묶인 것처럼 제자리에 멈춰섰다. 시어머니가 8년째 돌보는 사람이 남편의 내연녀였고 5년째 키워주는 친척 아이는 그들의 사생아라는 사실이 마치 벼락처럼 떨어졌다. 혼란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지민아. 아니, 친가 쪽 사촌이야. 건강이 안 좋아서. 어머니, 그 사람이 지민 씨 맞죠? 민준이 만나는 그 지민 씨. 나는 목소리가 살짝 떨리지만 최대한 차갑게 물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입을 때려다가 또 닫았다. 그 순간 민준이 갑자기 집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그는 아이를 안고 걸어왔지만 나의 눈을 보자 표정이 긴장됐다. 나는 시어머니와 민준을 번갈아 보며 오랜 시간 감춰진 거짓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의 아빠가 너잖아, 민준아. 어머니는 8년째 너의 내연녀를 돌보고 5년째 너의 사생아를 키워줬다. 나는 결정적으로 말했고 그 순간 민준이 안던 아이가 아빠라고 외치는 소리가 더욱 가슴을 아팠다. 민준은 입을 크게 벌렸다. 응아, 너 어떻게 알았어? 어머니의 전화 통화를 들었다. 8년, 5년, 우리 결혼하는 동안 너는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어머니는 그걸 감싸줬다. 나는 눈물이 차오르지만 일적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분노가 몸속을 퍼져나갔다. 이제야 이해했다. 민준이 자주 저녁에 외출하는 이유, 시어머니가 매달 큰 돈을 쓰는 이유, 그리고 그 아이가 왜 민준을 똑같이 닮았는지. 응아, 미안해. 처음엔 실수였어. 그 뒤로는 실수. 8년 동안 실수였어? 나는 웃음을 쳤다. 그 웃음은 슬픔보다 차갑고 분노보다 통쾌했다. 이제 그만. 너와 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 모든 게 끝나야 할 시간이 됐어.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오랫동안 기다릴 준비를 마쳤다. 이 문이 가장 힘없을 때 내가 내려놓을 칼이 닿을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웃으며 식탁에 앉았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무겁다. 엄마가 나의 표정을 보자 미두를 찌푸렸다. 응아,
왜 이렇게 얼굴이 심각해? 시댁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의자에 앉아 숨을 한 번 고르고 민준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아이의 사실을 하나하나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민준에 사생하고 시어머니는 8년째 내연녀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엄마가 놓고 있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엄마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어섰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손이 떨렸다. 그 놈의 김민준. 그 악녀 시어머니. 우리 응아를 이렇게 속여? 엄마는 방으로 달려가 가방을 챙기려 했다. 나 갈 테니까. 시댁에 가서 그들 다 때려잡아. 어떻게 우리 딸을 이렇게 위굴시켰어? 엄마, 그만. 나는 엄마의 팔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나를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응아, 너는 왜 이러는 거야? 너도 속았잖아.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야 해. 엄마, 지금 가면 안 된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분하게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불러드릴 건 단지 시끄러운 싸움뿐이다. 그들은 아무 죄책감도 없이 우리를 꾸짖을 거고 결국엔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야? 엄마는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럼 뭐 해? 그냥 이렇게 속아 넘기냐? 아니, 기다리는 거다. 나는 엄마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시아버지 사업이 요즘 안 좋다고 민준이 말했잖아. 시어머니도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투병하러 다닌다고. 그들에게 최악의 순간이 올 거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야? 엄마는 아직 분이 안 풀렸지만 나의 차가운 표정을 보자 살짝 가라앉았다. 응아, 너 이미 뭔가 계획을 세웠어? 네. 나는 미소를 띈다. 그 미소는 엄마에게도 살짝 놀라움을 안겨줬다. 그들에게 준 모든 걸 다 돌려받을 거다. 이혼도 할 거고 그들이 아끼는 모든 걸 빼앗아낼 거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엄마도 나와 함께 기다려줘. 그들이 가장 힘없을 때, 가장 절망할 때 내가 그들에게 정말 통쾌한 대가를 물어낼게. 엄마는 나를 오래 쳐다본 뒤 천천히 끄덕였다. 알았다. 응아가 말하는 대로 할게. 하지만 너 혼자 힘들지 마. 엄마가 항상 곁에 있을게.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주부 이응아가 아니다. 복수의 칼을 손에 쥔 여자가 되어 그들에게 모든 걸 갚아주는 것이다. 기다릴게. 그들에게 애군가 찾아올 때까지. 시댁으로 돌아온 뒤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주부 생활을 이어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피해 다니고 민주는 매일 아무 말 없이 외출했다가 늦은 밤 돌아오지만 나는 한 번도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아이가 다가오면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과자를 주고 시어머니가 요리할 때는 도와주고 시아버지에게는 안부를 묻는 등 평소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 응아, 전에 그 말 정말 잊어졌어? 어느 저녁 민준이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접시를 닦는 손을 멈추지 않고 가벼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럼 어떡해? 이미 지난 일이고 아이도 불쌍하잖아. 민준은 안도하는 표정을 짓고 나를 포옹하려 했지만 나는 자연스럽게 몸을 피했다. 아이가 잠들었어. 시끄러워. 그의 손이 공중에 멈춰 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방으로 갔다. 침실에서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민준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나는 그의 핸드폰에 설치해둔 앱을 통해 통화 기록과 카톡 대화를 확인했다. 지민아, 이번 달 돈 좀 더 보내줘. 아이 학원비도 나오고. 알았어. 주말에 보내줄게. 응아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대화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뒤 나는 또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돈을 보내는 은행 이체 내역,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사진,
심지어 민준이 지민과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갔던 호텔 예약 기록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이 모든 걸 모으는데 한 달이 걸렸다. 민준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샤워할 때, 시어머니가 장을 나갈 때, 나는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 때로는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전화할 때, 나는 주방에서 청소하며 녹음기도 켜놨다. 민준 아내가 요즘 이상하게 차분해. 안심이 돼. 그럼 좋겠다.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 그들의 태연한 대화가 녹음기에 담길 때마다 나의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다. 어느 날 시아버지가 회의실에서 기절했다는 소식이 전대했다. 병원에서 심장질환과 함께 위암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표면에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드디어라고 속삭였다. 시어머니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긴장했고 민주는 사업 악화와 아버지의 병으로 정신이 없었다. 이때가 바로 나의 기회였다. 나는 법률사에게 연락해 이혼 소송 준비를 시작했다. 이 모든 증거로 충분히 이혼을 승소할 수 있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으므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미소를 띠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들에게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내리칠 칼은 더욱 예리할 것이다. 표면에는 여전히 평온한 주부로 살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에게 준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민준의 회사가 파산했다는 소식이 떨어졌다. 아빠가 투자한 프로젝트가 모두 타수표이고 은행에서 대출도 갚지 못해서 회사 문을 닫아야 해. 민준이 나에게 말할 때 눈밑은 검어졌고 목소리는 지쳤다. 나는 표면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그럼 지금 어떻게?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웃음이 터질 것 같았다. 시아버지는 병상에서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기절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심각하게 누적되어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말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수술 비용이 엄청나게 높았고 민주는 이미 개인적으로도 빚을 지고 있어 병원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 응아, 우리 저금통에 있는 돈 좀 꺼내줘. 아빠 수술비로 써야 해. 민준이 나에게 졸라댔을 때 나는 가벼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금통. 그 돈은 아이 교육비로 모은 거야? 시아버지 수술비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복통으로 쓰러졌다. 병원 검사 결과 대장암 중기라고 판명났다. 어머니도 암이라니. 어떡해. 민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혼란스러워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워나만 살아남아 지민이랑 아이를 이라고 중얼렸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했다. 지난 8년간 내연녀를 돌보고 사생아를 키워준 사람이 지금 누구인지 잊은 건지 모르겠다. 더 큰 타격은 뒤를 이었다. 시아버지의 큰아들인 큰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폐암 초기 증상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전해했다. 큰아버지는 시아버지 회사에서 부사장을 역임하며 함께 투자했는데 회사 파산과 동시에 빚을 지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까지 앓게 된 것이다. 이게 뭐야? 왜 다 같이 이러는 거야? 민준의 누나인 지혜 언니가 병원에 와서 울부짖었다. 한 달 사이에 시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큰아버지가 3명이 동시에 병원에 입원했고 의료비와 빚으로 시댁은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다. 민주는 매일 병원과 빚 독촉단을 오가며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지혜 언니는 남편과 싸우며 집안을 떠나고 시댁에는 결국 나와 아이, 그리고 혼란에 빠진 민준만 남았다. 어느 저녁, 민준이 나에게 무릎을 꿇었다. 응아, 제발. 너의 명의로 된 집과 차를 저당해도 좋아? 아빠와 어머니를 구해줘. 나는 그를 쳐다보며 차가운 웃음을 쳤다. 저당. 내 집과 차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산 거야?
왜 너희 가족의 잘못을 내가 책임져야 해? 민주는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봤다. 그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절망이 더 많았다. 그렇다고 그냥 버려두지는 못하잖아. 그들은 나의 부모잖아. 부모. 그들이 나를 인식로 받아들인 뒤 해준 건 뭐야? 너희 내연을 감싸주고 너의 사생활을 키워주는 거 말고. 나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이제는 감출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 애군가 쏟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통쾌했다.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결과이니 스스로 해결해. 내가 할 일은 이제부터야. 나는 민준을 떠나보내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법률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시작해도 좋다라고 말했다. 그들에게 최악의 순간이 온 것이다. 민준이 무릎을 꿇고 빌어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켰다. 법률사에게 미리 지시해둔 대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던 연명장호는 이미 오늘 아침부터 동결시켰다. 나의 명의로 된 집과 차,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급여 계좌도 모두 개인관리 계좌로 이전했고 민준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단절시켰다. 응아, 너 뭐 하는 거야? 민준이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뒤로 물러났다. 내가 뭘 해야겠어? 너희 가족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야지. 내가 대신 해결할 의무도 권리도 없어. 나는 카톡 화면을 민준에게 보여줬다. 그 위에는 법률사로부터 온 메시지가 뜨있다. 이혼 소송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긍아, 너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아빠와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라고 소리쳤다. 그래. 이제부터 너희는 내가 주는 어떤 돈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할 거다. 나는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다. 시아버지의 수술비, 시어머니의 치료비, 큰아버지의 검진비 모두 너희가 직접 마련해야 해. 내가 한 건 단지 너의 불륜과 시어머니의 방관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모은 것뿐이야. 그때 문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지민이 아이를 안고 서 있었다. 민준 오빠, 왜 이번 달 돈을 안 보내줘?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지민이 말을 하다가 나를 보고 입을 닫았다. 그녀는 나의 차가운 표정과 민준의 붕괴된 모습을 보고 무언가 심상찮다는 것을 눈치챘다. 응아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너는 이제부터 민준에게 아무 돈도 받을 수 없어. 나는 지민에게 직접 말했다. 그리고 이 집에도 더 이상 오면 안 돼. 이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오빠, 이 언니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민준에게 묻지만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았고 나의 결단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지민과 아이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다. 이제 너는 병원에 갈 돈도 없고 집도 없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말했다. 8년간 내연을 유지하고 5년간 사생활을 키워준 대가를 이제 받는 거다.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 내가 정한 대로 너희는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해. 민준은 벽에 기대고 눈물을 흘렸지만 나는 그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복수다. 문밖에서 지민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민준 오빠, 제발 문 열어줘. 아이가 아파서 못 버티고 있어.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문을 세게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나는 단호하게 문을 잠그고 안으로 걸어왔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발을 떨렸지만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현금 한 푼 없고 카드도 모두 제한된 상태였으며 심지어 친구들에게도 빚을 지고 있어 돈을 빌릴 길조차 없었다. 오빠, 너 이제 뭐라고 해? 아이가 39도 열이 나고 토하니까 먹물도 안 먹어. 지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갈증이 섞이면서
더욱 비극적으로 들렸다. 나는 부엌에서 물을 따르며 창밖을 살짝 엿보았다. 아이는 지민의 팔에 기대어 얼굴을 붉히고 숨을 해파이며 울고 있었고, 지민은 눈물을 얼굴에 맺히며 혼란스럽게 두 손을 헤매고 있었다.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지만 나는 아무런 마음도 먹지 않았다. 이제야 겨우 그들이 지난 8년간 나에게 준 아픔의 일부를 겪는 것뿐이다. 응아, 제발. 지민이랑 아이 좀 내버려둬. 아이가 정말 심해 보여? 민준이 나에게 다시 한번 빌었다. 나는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를 쳐다보았다. 내버려 둔다는 건 뭐? 너가 돈을 주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거? 그럼 너 직접 해. 내가 왜 해야 해? 민준은 입을 벌리고 나를 쳐다봤지만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똑같이 알고 있었다. 지민은 문밖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쳤다. 민준 오빠, 너 만기료마? 8년 동안 내가 너를 기다린 거. 아이도 너의 딸이잖아. 지금 이렇게 버려두려고. 그녀의 말이 문을 통해 들어왔을 때 나는 웃음을 쳤다. 8년 동안 내연녀로 살았고 시어머니의 후원을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던 그녀가 이제 겨우 현실을 맞닥뜨린 것뿐이다. 지민 씨, 너는 8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받은 돈으로 잘 살았잖아. 이제 그 돈으로 아이 병원비를 마련하면 되지? 나는 문을 통해 외쳤다. 그 순간 지민의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잠시 후 그녀는 더욱 슬픈 울음소리와 함께 그 돈은 다 저축해둔 건데 시어머니가 병원에 갔어. 연락이 안 돼. 라고 외쳤다. 시어머니는 대장암 치료로 병원에 갇혀 있었고 핸드폰도 시어머니 동생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지민은 그에게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결국 지민은 아이를 안고 급히 길을 나섰다. 아마도 병원에 가서 빌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마련하려는 것 같았다. 민주는 지민이 떠난 뒤에 긍아, 너 정말 심심하냐? 아이는 아이잖아. 라고 나에게 원망했다. 심심하다. 너가 나를 속이고 시어머니가 내연녀와 사생활을 감싸줬을 때는 왜 그렇지 않았어? 나는 목소리를 차갑게 높였다. 이제 너는 병원에 있는 부모님도 구할 수 없고 내 사생아도 돌볼 수 없다. 이 모든 게 너희가 스스로 만든 결과야. 더 이상 나에게 빌지 마. 아무 소용없어. 민주는 나의 말을 듣고 벽에 기대어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고 이제야 그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깨달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처벌의 시작이다. 그들에게는 더욱 아픈 순간들이 뒤따를 것이다. 민준이 벽에 기대어 절망에 빠져 있는 동안 나는 방으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꽉 차 있었다. USB에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카톡과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보내는 은행 이체 내역, 민준이 지민과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던 호텔 예약 영수증과 함께 찍은 사진, 심지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DNA 친자감정 결과서까지. 이 모든 게 나의 복수를 위한 무기였다. 나는 이 서류들을 거실 커다란 테이블에 하나하나 펼쳐놓았다. 빨간색 표시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칠하며 민준이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배열했다. 이제 이걸 한번 봐. 너랑 시어머니, 그리고 지민이 한 짓들을. 나는 의자에 앉아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와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무덤덤한 표정이었지만 DNA 감정서와 시어머니의 이체 내역을 보자 얼굴이 점차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너 언제부터 이런 걸 모으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자연스럽게 떨렸다. 너랑 시어머니가 내 뒤에서 속이는 걸 모를 줄 알았어? 나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민준 아내는 바보 같아 아직 모른다. 이 아이는 김가 혈통이니 잘 키워줄게 라고 말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또 다른 파일에는 민준이 지민에게 등하는 그냥 책상 앞에서 일하는 바보야. 우리 관계 절대로 모를 거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아니, 그건 그냥 일시적 실수였어. 처음엔 그렇게 됐고 뒤로는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 민준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붙잡았다. 응아, 용서해줘. 이제 지민이랑 단절하고 아이도 제대로 돌보고 너랑 평생 행복하게 살 거야. 제발 이혼하지 마. 평생 행복하게 살다. 너가 8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사귀고 5년 동안 사생아를 키우면서 그 말을 할 자격이 어디 있어? 나는 그의 손을 떼고 일어섰다. 시어머니는 매달 너의 명의로 지민에게 50만 원씩 보내줬고 넌 지민이 사는 아파트 비용까지 내줬다. 우리 결혼 기념일엔 지민이랑 여행을 갔고 내 생일엔 아이의 생일 파티를 열었다. 이 모든 게 질시적 실수. 나는 호텔 사진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사진 속 민준은 지민과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표정은 나를 볼 때 보여준 지루한 표정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 사진은 작년 우리 결혼 4주년 기념일에 찍은 거지? 넌 회사 출장이라고 말했잖아. 근데 제주도에서 지민이랑 아이랑 즐기고 있었어? 민주는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얼굴에 슬픔보다 수치심이 더 두드러졌고 결국 눈물을 쏟아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냥 지민이 너무 잘 때리고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해서 변명하지 마. 너는 스스로 선택했어. 내가 아닌 지민을 택했고 나를 속인 거다. 나는 컴퓨터 화면에 이혼 소송 청구서 초안을 띄웠다. 이건 법률사랑 만들어둔 이혼 청구서다. 불륜 증거가 충분해서 재산 분할해서 넌 거의 아무것도 못 얻을 거다. 그리고 아이 양육비도 너 혼자 내야 해. 내가 만든 아이니까. 민주는 청구서를 보고 갑자기 발을 떼지 못하게 됐다. 그의 절망적인 표정은 나에게 최고의 보상이었다. 응아. 제발 좀만 양보해줘. 양보. 내가 5년 동안 너희 가족에게 받은 건 오직 속임과 배신뿐이었다. 이제는 너희가 내게 양보할 차례다. 나는 서류를 모으면서 차갑게 말했다. 이 대치는 이제 끝났고 다음은 시어머니와의 청산이었다. 민준을 뒤로 남기고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시어머니가 입원한 병실은 원래 3층 단독실이었지만 이제는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5층 다인실로 내려온 모습이 보였다. 문을 살짝 열자마자 시어머니가 허리에 거즈를 두르고 침대에 누워 허약하게 숨을 쉬는 모습이 들어왔다. 예전엔 화장을 꼼꼼히 하고 고급한 실내복을 입어 자신감 넘쳤지만 이제는 얼굴이 허허해지고 체중이 확 줄어든 탓에 옷이 퉁당거렸고 눈 밑엔 깊은 주름이 생겼다. 누구야? 시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을 때 나를 보자 표정이 갑자기 긴장됐다. 응아, 너 왜 왔어? 민준이랑 아빠, 큰아버지 상태는 어떻게 됐어? 그녀는 아직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나는 그 질문을 무시했다. 어머니, 지난 8년 동안 지민 씨를 어떻게 돌보셨어? 나는 병실 의자에 앉아 가벼운 표정으로 물었다. 시어머니의 눈망울이 살짝 떨렸다. 지민, 그 친가 사촌이잖아. 그냥 건강이 안 좋아서 좀 보살폈지 뭐. 그래. 그 친가 사촌이 민준이랑 8년간 내연을 한 사람이고 그 아이는 내 손으로 5년째 키워준 사생아라고 아직도 속이려 해? 나는 가방에서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매달 이체하는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 시어머니에게 보였다. 매달 50만 원씩, 가끔은 100만 원까지 보내셨어. 내가 아이 생일 선물로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사주려 했을 땐 돈 아깝다고 말했는데 지민 씨에게는 이렇게 후하게 주셨어? 시어머니가 내역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입을 닫았다.
그건 지민이 혼자 살기 힘들어서. 아이도 있잖아. 아이. 내 손으로 키운 아이가 내 아들 민준의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에게는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 우리 결혼식 날 지민 씨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는 말로 속여준 거 기억나? 그때는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었잖아. 나는 목소리를 높여 오래된 원한을 쏟아냈다. 나한테는 한 번도 정성껏 해준 밥 한 끼 없고 아파할 때도 그냥 쉬면 되라고 말했지만 지민 씨는 감기라도 걸리면 한밤중에 약사를 불러주고 아이는 감기 하나 안 걸게 꼼꼼히 돌보셨어. 왜 그래요, 어머니? 나는 내 인식가 아니었어? 시어머니는 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미안해, 응아. 처음엔 민준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민이 너무 잘 때리고 아이도 태어나니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를 5년 동안 속여야 됐어? 시아버지도 큰아버지도 모르고 오직 너만 알고 지민이랑 아이를 감싸줬어. 그 결과가 지금 이거야? 나는 DNA 감정서와 민준이 지민에게 보내는 사랑하는 메시지 스크린샷을 더 보여줬다. 어머니는 지금 암으로 아파하지만 이게 내가 한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해. 8년 동안 내연녀를 돌보고 5년 동안 사생아를 키워준 대가. 응아, 제발 용서해줘. 시어머니가 갑자기 침대에서 기어다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몸이 약해서 다시 쓰러졌다. 나 죽으면 지민이랑 아이 어떡해? 그들 혼자 살 수 없어. 너 좀 도와줘. 민준도 이제 후회하고 있어? 도와준다. 내가 나를 도와준 적이 언제 있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지민 씨는 8년 동안 내 후원으로 편안하게 살았고 아이도 내 손으로 키웠어. 이제는 그들 스스로 살아야 해. 너는 지금 당장 내 자신을 돌보는 게 나아. 필경, 이 병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니까? 시어머니는 나의 차가운 말을 듣고 마음이 붕괴됐다. 응아, 나 정말 후회해. 그냥 너랑 민준이 평화롭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혼자 갈아입어야 해.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될 거고 너희 가족이 져야 할 대가는 모두 져야 해. 나는 시어머니의 절규하는 소리를 뒤로 하고 병실을 나갔다. 그녀의 후회는 너무 늦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동정을 할 여유가 없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청산과 내 새로운 시작뿐이다.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떠나자 나는 법률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DNA 감정서, 통화 녹음, 이체 내역, 호텔 사진, 심지어 시어머니가 지민에게 아이 양육법을 가르치는 메시지까지 이 모든 것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로 작용했다. 이혼 소송 첫 재판 날, 민준과 시어머니는 병원 치료를 끊고 왔지만 허약한 모습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피고인 김민준 씨는 결혼 기간 중 지민 씨와 8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사생아를 출산했으며 피고인 박옥순 씨, 시어머니는 이를 알고 방관하며 지민 씨와 사생아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법률사가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하며 말할 때 법관과 관찰객들의 시선이 민준과 시어머니에게 쏠렸다. 그들은 얼굴을 숙이고 수치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치지만 법관은 차갑게 그녀를 제지했다. 증거가 충분하니 반박은 불필요합니다. 결국 법원은 나의 이혼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재산 분할에서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부부 공동 재산 중 90%를 원고 이응아 씨에게 판급하며 피고인 김민준 씨는 사생아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 결과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지역 동네에 퍼졌다. 김 씨 집 아들이 결혼한 채 8년간 내연녀를 두고 사생아도 있었어?
시어머니까지 감싸주고 돈까지 줬다고? 친척들과 이웃들은 모두 놀라며 시댁을 비난했다. 기존의 시아버지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들은 모두 관계를 끊었고 민준의 친구들도 그를 피해 다녔다. 시댁은 한순간의 명예소지였고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응아, 제발 정신적 손해배상금 좀 깎아줘. 지금 돈 하나 없어. 민준이 재판 후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그의 손을 강력하게 떼었다. 법원 판결이니까 당연히 지켜야 해. 너가 5천만 원도 못 내면 너희 차와 남은 작은 집을 저당하든지 하면 된다. 나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시아버지는 재판 패배와 명예손실로 인해 스트레스가 극대화되어 수술 후 회복이 안 됐고 결국 병상에서 생을 마감했다. 큰아버지는 폐암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병원을 나오고 홀로 빈집에서 고통받았다. 지혜 언니는 남편과 이혼했고 시댁과 완전히 단절됐다. 민주는 양육비와 손해배상금을 마련하지 못해 빚을 더욱 늘렸다. 빚 독촉단이 집을 찾아오고 결국 차와 집까지 모두 갈아입었다. 지민은 아이를 안고 민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지만 민준은 자신 난보라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오빠, 이제 어떡해?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밥도 못 먹어. 지민이 울음소리치지만 민준은 그녀를 밀어냈다. 나도 몰라. 너 혼자 해결해. 결국 지민은 아이를 시어머니 병실에 맡기고 사라졌다. 시어머니는 대장암 치료도 중단해야 했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쫓겨났다. 거리에서 아이는 배고파 울고 시어머니는 허약한 몸으로 아이를 안고 방황했다. 이웃들은 그들을 보고 역시 잘못한 거 잘못됐다라고 속삭이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이 모든 걸 인터넷과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다.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동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줘야 할 정이고 지난 5년간 내가 견뎠던 아픔에 대한 대가였다. 시댁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그들 각각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있었다. 이제 청산은 거의 끝났고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시간이 왔다. 이혼 소송이 끝난 뒤 나는 법원에서 판급받은 재산과 5천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90%의 공동재산에는 시댁에서 살았던 집보다 훨씬 넓고 아름다운 단독주택, 내가 오래전부터 원했던 소형 카페를 차릴 충분한 자금, 그리고 앞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축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시댁에 남아있던 내 물건만 챙겨오고 그곳은 다시 한번 발을 들이지 않았다. 새로운 집은 경기도에 위치한 정숙한 동네였고 창문을 열면 푸른 나무와 햇살이 함께 들어왔다. 이곳에는 속임과 배신, 아픔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3개월 뒤 동네 한복판에 작고 아늑한 카페를 오픈했다. 응아의 책과 커피라는 이름으로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진열하고 직접 만드는 디저트와 커피를 파는 곳이었다. 카페는 곧 동네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았고 매일 꽉 차는 모습을 보였다. 카페를 운영하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료를 사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엔 책을 읽으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엄마는 매주 한두 번 와서 카페를 도와주고 응아가 이렇게 잘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눈물을 글썽였다. 나도 엄마를 안고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다. 그동안 시댁 사람들의 소식은 이웃을 통해 간간히 들렸다. 민주는 양육비와 빚을 갚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까지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전엔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나왔던 그는 이제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지친 표정을 하고 다녔다. 한 번 카페 근처에서 그를 우연히 봤는데 그는 배고파 빵을 쪼아 먹고 있었고 나를 보자 겁에 질린 듯 뒤로 숨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카페로 돌아왔고 그를 다시 한번 쳐다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대장암 치료를 완전히 중단했고 아이를 데리고 시골 빈집에서 살고 있었다. 이웃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폐기물에서 먹을 음식을 줍고 아이를 데리고 길에서 종이컵을 모으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배고파 항상 울고 체력이 약해 자주 병에 걸렸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시어머니는 가끔 만약 응아를 속이지 않았다면 지라고 후회하며 울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지민은 아이를 버리고 사라진 뒤 대구에서 식당 웨이터로 일하다가 빚 독촉단에게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다. 결국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지방으로 갔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큰아버지는 폐암이 악화되어 시골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꼴찌 상태로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다. 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는 것이고 나에게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 중요했다. 카페에서 손님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 혼자 책을 읽는 평온한 시간, 이 모든 게 나의 새로운 삶이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속 시원한 결말이었다. 한 여름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창문을 열었을 때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바깥 풍경을 보았다. 과거의 아픔은 아련하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견문이었다. 나는 이제 이응아로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인식도 아닌 단지 나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 세상에 속임과 배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나는 깨달았다. 앞으로의 삶은 아름다운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이다.